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하반기 채용을 맞아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주목해야 할 기업을 찾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공계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이자 반도체 공정의 핵심, 외국계 반도체 기업 ASML 코리아 채용의 합격 꿀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공기업의 인기.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NCS는 그야말로 철저한 문제 유형 분석과 풀이 전략이 필요한 전형입니다. 게다가 공공기관별로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공기업 입성을 현실로 만드는 절호의 찬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사상 최고치로 치솟는 실업난 속에서 소외된 취준생들의 마음과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채용비리에 속이 타들어가는 취준생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이공계 취준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합격 전략 알파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교욱 씨가 이야기를 앞서 했지만 이공계 취준생들이라면 우리 기찬 쌤 만나고 싶어하는 걸로 또 명성이 자자하신데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좀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저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외국계.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아스물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스물.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업이자 또 국내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ASML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뭐 취업에 관심을 갖고 투데이 잡스 보시는 분들은 ASML 정도는 아실 건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ASML은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웨이퍼가 있고 웨이퍼 위에다 이제 패턴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럼 네. 패턴을 그릴 때 패턴을 쌓고 그리고 깎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요. 예. 우리가 이걸 노강 그리고 뭐 식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노강 분야에서의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칠라노 EUV라고 해서 반도체는 결국 선폭을 가장 좀 가늘게 파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노강 장비가 필수적인 장비가 되고 이 전체 노강 장비 시장에서 약 한 85%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구직자들을 보면 학생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삼성전자에 만약에 메모리 사업부에 설비 엔지니어를 합격을 했다. 네. 그런데 내가 ASML, ACS가 동반 합격을 했다. 네. 그러면 제가 경험상 보면 예를 들어 뭐 집안에 좀 여유가 있고 나는 연봉보다는 좀 워라밸을 찾는다. 이런 친구들은 ASML을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LG전자하고 ASML이 합격하게 되면 대다수의 공대생은 당연히 ASML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의 기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고 도전을 이번에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인 ASML 하반기 채용에서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채용 공고 관련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SML 하반기 채용 공보 살펴보면 서류 접수는 9월 30일까지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신입 채용의 모집 분야는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로 크게 3가지 직무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직무에서는 전기, 전자, 물리, 기계, 제어 계측, 반도체, 재료공학, 메카트로닉스 필드 어플리케이션 직무는 전자, 기계, 물리, 재료공학, 광학, 화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 직무는 전자, 기계, 물리, 기계공학, 광학 등 관련 학과 전공 구직자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AI 온라인 테스트, 영어 테스트를 거쳐서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직무는 학사 이상, 그리고 나머지 2 직무는 석사 이상의 엔지니어링 관련 전공자가 지원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국문,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어 성적 증명서가 제출돼야 하는데 이 중 영어 성적은 토익 750, 오픽 IM2, 토익 스피킹 레벨 6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과연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이 선택한 기업 ASML의 인재상은 어떤지 계속해서 기찬쌤과 하반기 채용 분위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채용 네. 전략.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짚어보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접수 마감이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하반기 채용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처음에 아마 인터넷상에서 이게 한 자릿수로 또 노출이 돼가지고 구직자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네. ASML에서 다시 2자릿수로 이제 다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자릿수 정도의 채용이 있기 때문에 ASML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하던 그 채용하던 시기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2자리 채용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되고 아마 많은 이공계들이 어학 때문에 굉장히 좀 주춤해요.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도 IM2 정도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토익 한 6급 정도. 근데 지금 사실 삼성 지원이라든가 하이닉스 도전했던 친구들은 이 정도 등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삼성이나 하이닉스 양으로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이 기업에 도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학부와 석사가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채용은 이제 CS 엔지니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학부생들한테 문을 열어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나 그 다음에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는 석사들이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CS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ASML의 주 고객은 한 90%가 삼성전자고 하이닉스인데 그 라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장비를 셋업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장비라고 생각하면 또 모르는 이공계들은 야 내가 뭐 대학까지 나왔는데 뭐 장비를 셋업하냐라고 얘기하지만 EUV 장비는 장비 하나가 몇 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장비 하나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CS 엔지니어가 20-30명이 함께 셋업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동반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네덜란드 본사에 가서 교육도 더 당연히 받게 되고 그다음에 해외 라인 셋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어학이라는 건 문과 학생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해외 영업의 그런 영어가 아니라 테크니컬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어로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뭐 단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높겠네요. 단어 수준은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공학 수업 때 배우는 그런 용어들 개념들이 되겠죠. 어차피 영문으로 배우기 그쵸. 때문에 별 이질감은 없겠네요. 업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좀 바쁘고 뭐 좀 힘들다, 고되다 이런 게 보통 반도체 회사잖아요. ASML은 어떤가요? ASML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비 기업들을 보면 아까 제가 전체 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식각 장비라고 하면 램 리서치가 전 세계 점유율이 아까 50%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계 텔입니다. 그다음에 증착 장비로 가게 되면 1등이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매출을 자랑하는 AMK가 되고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램 리서치고 3등이 이제 도쿄 일렉트로닉 즉 텔인데 우리나라의 주성이나 원익 같은 국산 장비 기업들, 그다음에 일본계 캐논이나 주성 이런 장비들 대비 구주권, 미주권 기업들은 지금 근무 강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워라밸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가요? ASML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좋아지게 된 계기가 뭐 여기는 금요일날 출근하지 않으니까 주 4일 근무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높게 평가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직군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ASML도 이 CS 엔지니어의 장비가 기본적인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고 있는 EUV 장비를 셋업하고 EUV 장비와 극자외선 장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거 우리가 MPI 직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력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나중에 2차 면접 가게 되면 CS 엔지니어의 직군이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직군으로 나뉘어져서 면접이 흘러갑니다. 여기가 이제 MPI 쪽이 이제 EUV 장비를 커버하게 되고 그다음에 FF라고 해서 필드 팩토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장비를 셋업하고 그다음에 그 장비 관련된 설치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강 장비 중에 DUV 장비 이런 부분들을 직접 라인에서 셋업하는 부분이 HVM이라고 해서 하이 볼륨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직군으로 세분화됐는데 지금 하이 볼륨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근무하고 한 3일 정도 쉬게 되고요. FF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근무하고 3일 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물론 방진복 입고 이제 저 팝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힘들기도 하고 낮밤이 바뀌는 부분이 힘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재학생들 보면 근무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SML을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을 좀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유의점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가장 큰 유의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지금 여기서 뽑는 채용 공고를 보면 나와 있는 전공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강 장비라는 건 어찌 보면은 광학 장비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물리 전공자들 당연히 뽑죠. 그런데 물리 외적으로도 뭐 지금 여러 가지 5만 가지 기계 전공들이 다 함께 노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노강 장비나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러한데 단순하게 포토 장비를 통해서 뭐 그냥 깎는다, 그냥 포토 장비로 증착시킨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극자외선 이 공정을 그 실제 라인에 셋업하기 위해서는 전압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전압이 그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가 셋업되는 과정들 속에서 열 해석도 분명히 필요해지고 마스크 패턴이 더 이 패턴이 셋업 패턴이 가늘해지니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물리적인 구조들이 생기게 되고 그 구조들을 이제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아마 이제 공정 실습을 받았던 친구들은 한 번 웨이퍼 흘리고 끝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몇 천억짜리 장비가 한 번 셋업되고 나서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할 만큼이나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학이면 광학, 전기 제어면 전기 제어 누군가는 구조 설계 해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을 보고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접장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공정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그냥 공학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학년 때 배웠던 과학적 상식 관련된 부분들까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강 장비를 내가 못 봤으니까 못 간다 이런 식의 설득. 내가 물리 광학을 모르니까 못 쓴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내 본연 공학의 강점 그 부분을 자소서에 녹여내는 부분이 중요하고 ASM에는 자소서 항목이 자유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분량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공학적인 이야기를 좀 표현하는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넘어서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도 가져가라라는 말씀이시긴 한데 뭐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직무가 굉장히 많아서 크게는 좀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맥락을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S 엔지니어는 세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자소서에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공고는 CS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CS가 이제 필드에 들어가가지고 장비를 셋업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석사들이 도전한 직군은 이런 퍼스트 라인이 아니라 세컨 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현장 라인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다 조금은 더 관리적인 부분, 보다 조금은 더 기술적인 지원 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되고 퍼스트 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CS 엔지니어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학부생들은 뭐 볼 것도 없이 다 CS 엔지니어에 도전하고 그렇겠네요. 있고요. 네. 석사들 쪽에 이쪽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쟁률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석사를 모집하는 나머지 두 직군이 좀 낮은 측면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절대적으로 CS가 많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외산 장비 기업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MK, 램,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ASML도 그렇고 일본계 캐논, 텔, 그다음에 히다치도 그렇고 대부분의 외산 장비 기업들은 여기서 연구 개발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자국에서 하겠죠. R&D 센터에서. 그 여기는 이제 셋업을 하는 조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셋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걸 만들어진 걸 판다, 그냥 만들어진 걸 설치한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천억 장비를 셋업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의 테크니컬 서포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죠. 그러니까 채용의 상당수는 CS 쪽으로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류 전형 전략부터 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원 자격을 보면 필수 전공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비전공자들은 아예 지원이 좀 불가능한 건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면 뭐
아예 그런 여지가 없는 건 아닌가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없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맞나요? 나와 있는 네. 전공들이 거의 다 이공계들을 커버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CS가 전기, 전자, 물리, 그다음에 기계, 제어 계측, 반도체, 재료, 메카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쪽에서는 채용이 이루어지고 광학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산업공학을 제외한 물론 뭐 건축이나 토목을 제외한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이공계는 거의 다 열어놨기 때문에 네. 뭐 그것 때문에 채용의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산업이다 보니까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학부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학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공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점 수준이 좀 중요할까요? 제가 요즘 이번 시즌에 이제 합격자들 스펙을 가지고 실제로 있던 기업에 갔던 친구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ASML의 서류 합격자들입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58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점 초반 친구들이 한 8.6%, 그다음에 3점 중반이 한 37.9%,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 학점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친구들 3점 후반대가 한 32.8%, 4점대가 한 20.7% 정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만나서 야 학점 괜찮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약 한 5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 명성에보다는 학점이 그다지 높진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삼성 합격자들 재학생들 보면 보통 평균 학점이 한 3.7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3점 몇 점이라고 하시죠? 3.5점, 3.7점? 뭐 평균 삼성에 최종 합격하는 친구들의 평균 학점이 한 3.7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점 만약에 초반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합격한 사례가 좀 있었나요? 서류 전형?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서류 합격했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점 하나를 뭐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당연히 ASM에는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고 네. 출장도 많이 가게 되니까 어학적인 능력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CS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일종의 서비스 마인드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학점으로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성적인, 다시 말해 이 공학 본연의 프로젝트에 대한 능력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전체적으로 재료공학도인데 재료 관련된 주요 과목들 학점이 낮아요. 그런데 내가 연구실 생활을 통해서 직접 라인을 셋업하는 과정들 속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비 셋업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강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학부 연구생이나 안 그러면 인턴을 할 때 실험 환경이 이루어질 때, 전처리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팔대 제조 공정 관련된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겨요. 그게 뭐 습도나 온도가 될 수도 있고 가스 충전 조건이 될 수도 있고 PVD 장비의 타겟의 재질의 문제점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 변수를 뛰어넘었던 경험, 다시 말해 장비와 그다음에 설비와 셋업과 공정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파워풀한 친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학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공학적 히스토리를 자소서에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점이 좋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보면은 자소서를 봤을 때 자유 형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유 형식이 좀 취준생들에겐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우리 저 이공계들이 조금 글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정형화된 공부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자유형식을 되게 힘들어하고 네. 예. 대부분의 학생은 자유형식이라고 하면 조금 쓰려고 이제 꼼수를 많이 부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자소서를 다 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4천자였어요. 저는 당연히 한 그 정도 양으로 다가가는 걸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상황들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ASML의 장비 셋업과 관련될 만한 공학적 이야기가 있다면 그 얘기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요, 뭐 이상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도전이 어떻다, 뭐 열정이 어떻다, 창의가 어떻다.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진행됐던 공학적 과제를 선배들한테 표현하는 거고. 다 여러분들의 이공학 선배들이 자소서를 읽어봐요. 문과 선배들이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은 억지로 또 뉴스 찾아보고 괜히 뭐 대도 않는 칠라노 이유비 괜히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내 공학 본연의 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죠. ASML의 이 노광장비 패턴이라고 하면요, 장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그 마스크 패턴 관련된 잡아주는 어떤 물리적 구조들이 있는데 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어떤 패턴들이 이제 처짐 현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럼 기계가를 뽑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 단순히 무슨 뭐 과자나 뭐 식빵이나 이런 거 만드는 장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비 하나가 웬간한 중견기업의 1년 매출 수준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장비가 셋업이 될 때 단 1mm라도 틀어지면 큰일 나는 거고, 그럼 마스크 하나의 처짐 현상 때문에 웨이퍼의 생산이 멈추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주게 돼요. 다시 말해 뭐가 중요하다? 고신뢰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신뢰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여러분들의 공학적인 이야기를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 고년의 파워풀한 부분에 집중하시고 기술적인 용어를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세요. 너무 과하게 쓰면은 좀 신입사원 다운 모습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좀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쓸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나요? 그걸 또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CS 엔지니어니까 네.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편의점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강박에서는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S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자, 이런 물건을 판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 물건을 팔고 공정히 셋업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노광장비 기업 장비가 셋업이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똑같은 칩셋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칩셋의 스펙은 똑같지만 반도체 공정 레시피가 달라요. 그러니까 각기 고객별로 이 장접이 셋업이 되는 부분은 그 공정 라인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공정은 실제 현장의 엔지니어들도 공정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 중에 상관성이 분석이 안 되는, 다시 말해 그 선배들도 모르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해결책, 다시 말해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공학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하여 거기 있는 고객사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 트러블 슈팅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CS는 활짝 웃으면서 고객들에게 응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장비 기술적인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고객사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정답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번 라인 셋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 IDM이 새로운 라인 셋업이 이루어질 때 그 추후 벌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서포팅도 진행해야 하기에 현장 지금의 업무보다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식견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들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CS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유의할 점 있나요? 네. 또 한 가지가 여기가 지금 AI 면접을 봐요. 그래서 AI 면접이 이번에 지금 테스트도 아마 본 친구들이 있고 어제 지금 KB 국민은행 AI 면접 본 친구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좀 미리 해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면접을 제가 실제 제 학생 최근 후기 내용을 좀 보니까 우선은 자기소개나 뭐 장단점이나 지원 동기 같은 일반적인 질문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노이의 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엠팩 게임 이런 게임을 좀 주로 아는 친구들, 이게 어찌 보면은 추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인데 요거를 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연습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좀 해봐야 실전 가서도 그걸 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성 면접, 그 다음에 상황극. 그러니까 지금 AI 면접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면접과 동일한 패턴과 이런 게임 관련된 추리 능력에 대한 검증과 비즈니스 상황 판단 관련된 압박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공대생들이 좀 약하니까 면접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겠는데 주로 이제 테스트 안에 이제 구성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여기가 지금 파고다 같은 데다가 외주를 줘요. 그래서 그 외주를 진짜요? 줘가지고 그 원어민하고 여러분들이 전화 면접을 보고요. 그 기록된 부분들을 이제 본사에서 다시 체킹해가지고 이제 가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영어 면접이라는 건 내가 다른 실력이 부족해도 영어를 엄청 잘하면 붙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대부분 외국계에서 진행되는 영어 면접은 패스페일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본사 소통이 되겠구나. 야, 이건 본사 소통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건 묻고요. 나오는 질문들은 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화기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어로 노광 장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본인은 뭐 미래에 대해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오픽이나 토스 시험처럼 뭘 물어보면 딱 끊고 내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원어민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체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회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익숙치 않은 이공계들이 많으니까요. 주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표현할 때 나의 의견을 개진할 때 쓰는 문구나 어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미리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전화로 진행이 되니까 네. 또 그냥 아무것도 안 보면서 하기보다 약간의 내용 그러네요. 준비들 좀 하시고 오면서 네네. 진행되는 게 편하겠죠. 전화만 하나요? 진짜 전화로 진행. 대면은 전혀 안 하는. 대면은 이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또 면접장 가서 영어를 또 시키는 편이기는 해요. 아, 근데 영어의 변별력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예. 영어에서 많이 떨어뜨리나 아니면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페일만 안 하면 그냥 뭐 패스 시키는 주로 거예요?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네네. 이제 아까 그 서류 합격했던 친구들은 그 어학 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 예, 그것도 궁금하네요. 보면은 58명 중에서 IM과 6급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한 4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븐 갖고 있었던 IH 갖고 있었던 친구들이 약 한 15%. 그다음에 최고 등급 AL이나 8급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한 34% 정도 돼요. 어이구. 굉장히 높죠. 그죠? 높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은 대부분 제 학생들은 이거 유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 예. 아직도 보면 6급과 한 IM 정도가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기 때문에 뭐 정말 못하면 여러분도 안 돼요. 근데 뭐 5급 정도 수준이라고는 붙을 수는 없는데 6급 정도 수준은 충분히 최종 합격자들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듬떠듬은 그쵸. 자기 생각을 말할 수 그리고 있는 이제 이런 게 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등급은 높은데 실제 테스트를 봤는데 등급 대비 실력이 약하다. 이러면 그런 더 경우 안 많죠. 좋고 예. 그 등급은 낮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좀 한다. 그러면 더 붙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실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 면접 안에서 이제 뭐 다른 기업에 비해 영어 질문도 나오는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 밖에 또 이제 면접을 볼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노광장비 기업이지만 8대 제조 공정과 반도체에 대한 기본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SML이라는 뭔가 좀 화려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 외국계 기업의 어떤 막 되게 가면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간다라고 이제 내비쳐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항상 묻는 질문이 아니 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같은 진짜 IDM에 가지 왜 이런 장비 기업에 오려고 해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좀 기출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ASML 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과거 공학 히스토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기에 네. 했던 프로젝트들 그 부분에 대해서 리얼리티를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어떤 장비의 이름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썼던 재질, 그 다음에 뭐 합성 기법 그 이공계들은 또 이제 그 당시 때 공부할 때는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또 까먹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검측하고 정리하고 면접장에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자소서든 뭐 면접이든 최종 면접이든 좀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뭐 우리 저 ASML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지금 그렇겠죠. 모든 기업들이 예. 다 그러하죠. 그래서 공대생들이 우선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안타까운 건 정말 이제 그 저도 이공계지만 정말 공대생다운 공대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수업 들을 때도 막 쉽게 학점 드는 과목들보다는 어려운 과목 위주로 듣고 그 다음에 뭐 교양 과목 같은 거 잘 듣지 않고 내 그런 공학 느낌이 본연으로 공대생다운 공대생 그쵸.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학업 이력을 다 봐요. 면접이 자소서 질문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과목들을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면접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막 과목 이름이 뻑적지근해요. 뭐 맴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맴스, 야 얘는 맴스 공부했네. 근데 학점이 이렇게 C+지? 그럼 이제 이걸로 질문 받고. 그다음에 졸업학기 아니 당신은 졸업 직전에 무슨 이런 스포츠 관련된 과목은 왜 들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과는 많이 달라요. 근데 이런 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의 문제가 그 좀 언변이 부족하다 보니 과거에 분명히 이 친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 프로젝트가 기억이 안 나서 거기서 답변을 못하면 몇 달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의 과거 이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공대생다운 강점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임원분들은
무늬만 이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인 건 맞는데 회사에서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공계들 아마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 정말 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교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많이 나가서 과제 많이 따오시는 그런 교수님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의 주체라는 건 기술적인 건 도구가 되지만 그 원천은 사업적 마인드입니다. 그런 소통도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인적성 대비를 지금 이공계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자소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났고 다음 달 20일 시험을 타겟팅으로 여러분들이 뛰고 있을 텐데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라도 직접적으로 과거의 공학적 이야기를 남들한테 전달하는 이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고 신문 같은 거 보시면서 업계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ASML 공차 합격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기억해라. 당부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 램 리서치가 우리나라에 R&D 센터를 올린다는 보도가 나왔죠. 저는 그게 삼성 유리사회에 가장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R&D 센터를 올릴 일이 없죠. 그건 미국에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R&D 센터를 올리고 여러분들 이제 뽑을 거예요. 그 이유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느끼지만 그 어떤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 제재가 얘기 나오는 것도 여기서 오늘 설명했던 7나노 EUV 이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드리 사업부의 미래인데 여기 들어가는 일부 장비 가스를 지금 일본에서만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걸 국산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에 입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또 이직도 자유롭고 가능하고 더 큰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 산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공계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오늘은 ASML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조언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무심코 귀찮아서 오늘 버린 쓰레기 내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떡해. 확인제는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일부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내 속을 걸 수고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거만 잘 부탁해. 그리고 괜찮아 이 사람아. 하지마. 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지.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생활 속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 및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됩니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주세요. 네, 성공접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의 필수 관문이죠. NCS 문제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공기업의 필수 코스 NC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예, 공기업과 취준생의 연결고리입니다. NCS. 함께 문제 풀어보고요. 체계적인 풀이 과정 거치면서 합격의 맥을 또 짚어줄 텐데 오늘도 NCS 마스터 마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저희 문제풀이 함께해 주실 강지수 캐스터 나와 있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마민영 쌤이랑 커플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두 분이 미리 네. 약속을 하고 입으신 아니, 오늘부터 건가요? 사귀기로 했습니다. 아, 또 이런 이렇게. 무리수 던지실 건가요? 네, 여자친구 있으시니까 또 제가 아, 네. 아, 갑자기 드리고 갑자기 또- 상심하신 거 아니죠? 아니, 1일로 끝났어요, 이제. 아, 1일로 끝나셨어요. 짧은 사랑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NCS가 이제 기업별로 유형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유형들이 좀 나눠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유형이 좀 다른데요. 네.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언어, 뭐 수리,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유형들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이 NCS 문제가 출제되는 형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이 모듈형 형식의 시험이냐, 두 번째가 피스텟형 형식의 시험이냐,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이 특징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려면 좀 그 차이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모듈형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듈형이니까 모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식들을 능력 단위로 구분해 놓은 소위 말해 개념 정리한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푸는 문제 중에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요. 그중에 여러 가지 하위 능력들이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문서 이해 능력, 뭐 경청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예. 똑같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듈형 시험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문서 이해, 우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 공문서, 제안서, 기획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문서들이 어떤 상황에 작성이 돼야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나는지 이런 이론적인 지식들을 설명하고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청 능력은요, 당연히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청을 해주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둔 것이다. 그래서 모듈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그런 유형의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피셋형 시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푸는 이 월요일 이 시간에 항상 푸는 유형의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피셋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고시 외교관 선발하는 때 사용되는 그 공직 적격성 심사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시험이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로 조금 적용이 된 것이 그런 피셋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유형은 거의 고스란히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피셋형 시험에서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앞서 모듈형 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론 지식을 테스트한다고 했다면 피셋은 인지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보고요, 이 문제에 제시된 그 내용 중에 필요한 정보만을 뽑아서 이것을 풀이 과정에 적용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예로서 말씀드린 것이
문서 이해 능력이었잖아요. 네. 이 피셋형에서는 어떤 문서가 제시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제시문 같은 게 제시가 되고 이 내용을 보고 주제문을 고르거나 아니면 이 내용과 옳지 않은 보기 하나를 고르거나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해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푸는 능력, 그 능력을 주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서 모듈형은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 물론 피셋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듈형하고 피셋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게 NCS 시험이 처음 도입된 게 2015년도부터입니다. 그때는 네. 이제 NCS가 도입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론이 정착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이 안 됐었던 터라 피셋형, 그러니까 일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대로 이론이 정착이 되어 있으면 올바른 그 선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피셋형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많이 차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15년도에 시작이 되고 지금 19년도니까 한 4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이 기본적인 것들은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서도 특히나 금융권이나 에너지 발전 공기업에서 이런 모듈형 시험을 많이 좀 채택을 해서 보는 추세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도 그래도 피셋형 시험이 좀 많이 치러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유형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도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모듈형은 예. 기본적인 지식을 확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을 쌓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지식이란 것을 굳이 이해한다, 이해하면 좋겠지만요. 대부분 좀 암기하는 그런 지식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서가 무엇인가, 정의, 사용 방법, 작성 방법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NCS 학습 모듈이라고 정말 그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집 보통 앞부분에 보시면 개념 정리라고 조그맣게 요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만 조금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도 충분히 이런 좀 지식을 확인하는 모듈형 시험에서는 대비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피셋형 시험은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암기 위주의 대비보다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는 게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고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구나.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형을 좀 살펴보고 유형별 전략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서 오늘 문제풀이 역시 취준생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더 빅 스터디가 함께한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만나볼 문제 어떤 유형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계속 예로 말씀드린 의사소통의 문서 이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 앞서서 모듈형과 피셋형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풀 유형은 이 모듈형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 형식이고요. 두 번째, 이 다음에 풀 문제는 피셋형, 우리가 자주 풀던 그런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듈형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난이도는 하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은행에서의 직원과 고객의 대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시된 표에 고객 불만 유형별 대처 방법을 참고해서 다음 대화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직원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이 지금 대출 신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 답변이 없나요? 바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회사에 꼭 필요해서 신청한 건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당장이요. 여기서 직원. 자, 이 표에 들어가 있는 고객 불만 유형별 대처 방법을 참고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고객 불만이 거만형 유형을 따르고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특징은요, 막 자신의 과시욕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뭔지 알아?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정중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의심형, 이게 맞아? 그 직원 설명이나 제품 품질에 의심이 많은 그런 고객들에게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서 스스로 확신하도록 유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책임자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트집을 잡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고객 의견 경청 후 사과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사과한다. 그리고 빨리빨리형, 빨리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는 유형은 성격이 급하고요. 확실한 응답이 없을 때 막 불만을 표명합니다. 이때는 아마
글쎄요 등의 이러한 모호한 화법을 사용할 때는 고객 불만이 더 커지니까 확실한 일처리를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요 네 가지를 잘 참고하셔서 아래 보기 네 가지 중에서 과연 이 기업에 들어갈 만한 직원의 응대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일지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난이도가 고객, 합니다. 네, 이 고객은 일단 뭐 하니까요. 보면은 빨리빨리형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빨리빨리 뭐 오늘 안에 꼭 해줘야 된다. 당장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빨리빨리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일 처리다. 봤을 때 뭐 보면은 뭐 네, 저는 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1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번인 것 같네요. 네, 산뜻하게 세 분께서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네.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맞추시겠지만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 난이도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 조금 이제 중정도로 올라가는 난이도의 모듈형 문제로 나온다면 이 중간에 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우리가 사전에 모듈로서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걸 알고 있니? 그러니까 사원, 직원, 기업, 그리고 나서 바로 보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내용을 알면 사전에 알고 있다고 하면 바로 풀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로 가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모듈형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이어서 좀 만나볼까요? 다음 문제는 저희가 항상 예. 자주 풀어보던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내용에서 가장 적절한 설명을 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 제시문, 본문을 좀 읽어드리는 동안 답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자, 금융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금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되는 보편적인 관리 대상이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관념이 희박하고 소득 창출 능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 배제층에 소액의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주면서도 은행을 무색해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적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요. 융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5명이 자발적으로 짝을 지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먼저 2명에게 창업 자금을 제공한 다음에 이들이 매주 단위로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면 그 다음 2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이들이 모두 상환에 성공하면 마지막 남은 한 사람에게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소액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다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고요. 이런 방법으로 그라민은행 99%의 높은 상환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장기 융자 대상자 중에 42%가 빈곤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도 1999년에 신나는 조합을 설립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재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가게 등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 수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금융권,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 글을 읽으시고요. 네.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보기 하나를 아래 4가지 보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요? 네, 이게 뭐 그 지문 뭐 난이도라든지 보기 보셔도 한 난이도는 문제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대하철이던데. 네, 중하, 대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예. 4번이 약간 함정 같은 네. 문항인 것 같아요. 저는. 보기 4번. 예. 네, 수익성 확보가 아니라 기업이 수익한 걸 환원하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4번은 확실히 지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번도 맞아요. 2번도 좀 지우면 좋을 것 맞아, 같아요. 저도 2번도 네, 지우고. 빈곤층인 사람이 오히려 잘 갚는 게 아니라 빈곤층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독려를 해서 잘 갚도록 유도를 했다는 내용이니까 2번도 아니고 또 뭐 지울 수 있을까요? 1번도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네, 지울 수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한 첫 번째 문단 사이에 이렇게 여러 번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가면 예. 회의적인 시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서 아닌 것만 주면 지금 남는 게 3번? 정답 3번. 네, 그렇게 됐네요. 3번이 왜 답이 되나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확인도 안 해주셨는데. 네. 정답은 3번이 아, 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푸셔도 돼요. 1번 같은 경우에 회의적인 시각, 첫 번째 문단 지적해 주신 대로 회의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냐면 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뭐 회의적인 시각인데 금융의 공공성.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함정, 이 회의적인 시각, 앞에 나왔으니까 1번이네 라고 착각하게끔 만들고 바로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게끔 하는 건데 이 회의적인 게 어떤 회의적인지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2번도 뭐 빈곤층인 사람들이 신용을 잘 지키는 것, 그와 관련해서 입증을 했다? 글쎄요, 이런 내용들, 이런 포인트의 내용이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요 2번도 사실 아닌 것 같고 4번도 수익성 확보, 말씀해 주신 대로 맨 마지막 문단에 이 함정을 잘 체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신용을 인격적 가치로 평가한다. 중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냐. 중간의 내용이 2명이 먼저 잘 갚는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명이 잘 갚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1명이 갚고 이렇게 잘 갚을 거라는 믿음, 신용에 의거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복이기 때문에 3번이 정확한 옳은 복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을 만나봤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유형들이 좀 접근하기가 쉬우면 그 다음 유형이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유형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를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럼요. 제가 일부러 첫 번째는 좀 쉽게 좀 했는데 두 번째 유형도 이제 문제 해결인데요. 수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좀 쉽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문제는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조금 빠르게 계산을 잘 하면 문제 없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근무 평가를 통한 승진 대상자를 4명, 1명 선정하려고 합니다. 자, 4명 중에 평가 항목별 점수는 아래와 같고요. 항목별 가중치는 각각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항목별 점수에 항목 가중치를 곱한 점수의 합을 최종 합계 성적이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점수인 사람이 승진 대상자라고 할 때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표 1은 근무평가의 항목별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A, B, C, D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보시면 수익 실적, 업무 태도, 영어 실력, 근무 경력 이렇게 순서대로 점수가 좀 매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 2를 보시면 항목별 가중치라는 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수익 실적, 업무 태도, 영어 실력, 근무 경력에 대한 가중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항목별 점수의 가중치를 곱한 점수가 최종 합계 성적이라고 한 것에 착안을 해서 과연 A, B, C, D 중에 이 승진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빠르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좀 친절하네요. 그렇죠. 항목별 점수의 항목 가중치를 곱해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곱셈 잘하고 덧셈 잘하면 뭐 답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미 제가 살짝 우리 기홍 씨 여유롭게 설명을 하길래 계산을 다 했나 하고 딱 봤더니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문제를 역시 수리 에이스. 아닙니다. 네. 이게 A하고 B하고 일단은 딱 봐도 일단 B는 먼저 제끼고, 왜냐하면 A랑 B랑 다 같은데 영어 실력만 B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B는 일단 지우고. D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점수가 다 일관되게 낮네요. 지우고. A, C 중에 뭘 고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냥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A가 27점이 나오고, 맞아요. B가 몇 점이 나오죠? 26. B가 26이네요. 26 나오나요? 저는 24. C가 24. B가 20. C가 24. 해가지고 이제 A가 답이다. 라고. 정답은 A가 맞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친절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를 실수 없이 밑에 아래 숫자 곱해주는 게 가장 관건인 문제인데 뭐 정말 정확하게 풀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풀이는 안 드려도 이런 문제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면 가중치에 따라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D가 전체적인 성적이 그냥 다 낮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낮은데 만약에 하나가 높아요. 근데 그 하나가
가중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 그럼 이게 역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조금 우리가 꼬아서 내면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평이한 문제부터 실수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첫 번째 이 문제 해결 문제로 파트 유형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쉬운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 만날 그러니까요. 시간이네요. 방금 말씀하신 좀 약간 어려운 문제를 실전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역시 다 그렇죠? 도사들이십니다. 제가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바로 한눈에 눈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은 제가 문제를 한번 설명드리는 동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표는요. A사의 연도별 전체 직원과 여성 직원 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전년 대비 증감률, 퍼센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주세요 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요.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체 직원과 여성 직원의 그 증감률,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네요. 눈에 띄네요. 자,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010년 A사 전체 직원 수에서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이었다. 2번, 조사 기간 동안 전체 직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해에는 여성 직원 수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3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보기 4번, 2014년 전체 직원 중 남성 직원의 수가 여성 직원의 수보다 많다면 직원의 남녀 비율의 차는 2015년이 2014년보다 크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옳지 않은 것이 과연 몇 번일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아까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이거 증감률이면 1번 아니에요? 증감률. 이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아닌가? 함정이었는데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셔서 네, 사실 정답은 바로 맞추셨어요. 1번입니다. 아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르나요? 여기서 에이스 타이틀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증감률이면 1번이 답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마 이제 우리 승희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하게 아마 생각을 하시고 개념을 잡고 푸셨을 거예요.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 표를 좀 보시면요. 2010년도에 증감률이 1.4%와 2.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보시면 전년 대비니까 2009년도 대비 전체 직원은 1.4%가 증가했네. 근데 그 중에서 여성 직원은 2.9%가 증가했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2009년 대비 오른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전체 여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인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례 하나, 그러니까 잘못된 사례 하나만 찾아도 바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직원의 수가요. 전체 남자 직원이 900명, 뭐 1000명, 여자 직원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 1100명일 겁니다. 1100명 중에 남자 직원이 1000명, 여자 직원이 100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전체 직원 1100명 중에 1.4%가 증가하려면 한 1000명 중에 1.4%면 14명, 1100명이니까 15명 정도 증가했겠네. 2010년도에 이 회사 A사에는 전체 직원 1115명이 될 거고요. 여성 직원은 100명 중에 2.9%가 증가했으니까 한 3명 정도가 증가했겠네요. 103명, 1115명 중에 103명이 남자고 나머지 수는 빼면 여성이고 남성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그냥 반례가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되잖아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정말로 좀 시간이 걸려라 라고 낸 문제에서 시간을 확 단축시키고 풀 수 있는 되게 좀 좋은 접근을 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건 약간 증감률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거듭 강조를 해주셔서 여러 번의 경험 끝에 이제 우리 맞쌤이 주신 힌트를 잘 받아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하셨어요. 네, 이렇게 소감 밝혀봤고요. 다음 유형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문서 이해랑 조직 이해가 조금 합쳐진 복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설명드리는 동안 보기 중에서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보기가 하나 있어요. 요 내용을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회사 규정. 되나요, 이건? 난이도는 뭐 중 혹은 중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땡땡 회사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회사 규정인데
제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 그러니까 휴가를 부여한다는 거죠. 네. 1번 4조의 1항 병역 검사, 근무 소집, 연습 소집 또는 검열 검호 등에 응하거나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예비군이 되겠네요. 2번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투표에 참가할 때, 3번 공무에 관해서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4번 천재지변,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교통 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애 요청에 따라서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이게 4조고요. 공가. 5조는 병가를 낼 때인데요. 언제 병가를 낼 수 있냐면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범위 안에 병가를 부여하는데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 언제냐면요. 5조의 1번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번 전염병의 이환, 그러니까 전염병이 옮길 위험이 있어서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개월간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다. 2번 개인적인 민사재판으로 법원에 갈 때는 국가기관에 소환되니까 공가에 해당한다. 3번 독감과 같은 전염병은 본인의 회복도 중요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병가가 가능하다. 4번 급한 출장을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을 때는 6개월까지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중에서 하나가 틀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몇 번일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르셨죠? 이거 골라볼까요? 2번 아닐까요? 아, 왜요? 개인적인 민사재판으로는 공가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지수 씨가 딱 맞췄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나요? 우리 지수 씨 답변을 오늘 많이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는데, 네, 저도 2번 같아요. 네, 2번 같죠. 저도요, 2번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거는 이걸 보고도 바로 풀 수 있지만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보기만 보고도 아니 개인적인 민사재판은 공가가 안 되잖아라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규정을 보시고 그 아까 말씀하신 제4조의 2항, 3항 공무 때문에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가 아니라 개인적인 민사재판 때문에 소환될 때는 공가에 해당하지 않죠. 2번 정확하게 골라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셨나요? 개인적인 민사재판이면 연차 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 씨가 이런 디테일 짚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NCS 문제풀이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취업 과정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항상 그 길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한 강주수 캐스터 그리고 NCS 마스터 마민영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이어질 3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체험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체험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맞춤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만나볼 순서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주온테크에서 머신인 센터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4천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다음은 MH테크에서 기계 금속 제도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에서 초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V일테크에서 머신인 센터 조작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3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하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10월 5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리더스푸드에서 지게차 운전원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옛것과 새 멋이 공존하는 곳이죠. 빛골 광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이제 진짜 완연한 가을인데 가을의 광주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광주의 모습을 이제 보니까 조만간에 그 춘향축제라고 열려요. 아, 그래요? 광주 춘향축제 10월 1일부터 열리는데 예.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축제입니다. 어디서 열리나요? 네, 준비하는. 네? 광주 이제 광주에서 열리겠죠? 광주 어디서? 네. 춘향로에서 전체적으로 열리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니 네.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적에 광주를 2-3번 정도는 가본 적이 있는데 20대를 지나고 나서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소개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좀 방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면 연락드려도 되죠, 주무관님?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을 맞은 광주는 어떤 모습인지 들어봤고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하나씩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열심히 오늘도 발굴을 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올산 등 위치하고 있는 회계감사 기장관리 전문업체인 양지회계법인입니다. 기장대행, 세무조정 업무를 담당할 회계사무원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나 5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 3,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말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회계사무원 3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전남 나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만도 위치하고 있는 소소매 및 서비스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더원 플러스입니다. 화물 상하차 작업, 사료 컨테이너 적출 작업, 업무하실, 지게차 운전은 10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급여는 경력에 따라 월 22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말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권이었네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보죠. 네, 세 번째 소식은 취업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2019년 10월 상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 8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해냄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다채로운 취업 프로그램 소식까지 전해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광주 다녀와 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슬로우 라이프의 도시입니다. 남양주 일자리 센터의 고영선 주무관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 센터 고영선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광주 연결해서 이제 가을을 맞은 광주의 모습을 들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도 가을에 꽤 아름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가을에 남양주 조안면에 위치한 물회정원에 가시면 황화 코스모스를 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가면 더욱 색다른 가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 보면서 가족끼리 추억 만들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좋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덕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우드메탈에서 가구 제조 수리원 4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는 목재 가구 제조회사로 사무 가구 제조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시급 8,350원 이상으로 토요일 근무 시 특근 수당을 별도 지급합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사릉역, 평리호평역, 마성역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며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강그린모터스에서 마케팅 전문가 1명을 모집합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중고부품 판매업체로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마케팅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주 5일 근무로 격주 토요일 근무합니다.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은 별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광주와 남양주의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2019년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무려 24%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실업 상태에 놓인 건데 이렇게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 함께 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강주수 캐스터 나와 있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주말요. 전 토요일은 이제 열심히 근무를 했고요.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와인도 한잔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마실 나가셨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소식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최근 고위직 인사들의 입시 및 채용 사건이 잇따라 이슈로 떠오르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곧 스펙이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뉴스를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또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접하기도 하는데 우리 취준생들도 혹시 그 누리꾼들과 비슷한 생각일지 궁금한데 그렇다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신문사와 취업 포털 사이트가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취준생 10명 중 무려 8명이 부모가 곧 스펙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도 자녀를 이렇게 취업시키진 못하더라도 그 취업에 필요한 스펙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하고 부모님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취준생 10명 중 8명이 가족이나 집안, 출신 학교 등 개인 배경이 취업 성공과 상관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실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들 느끼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각종 취업 관련 비리에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받았을 취준생들의 사연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취준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익명의 취준생 A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내내 정기, 수시 채용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유력 정치인 자녀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비리 의혹 뉴스들을 보면 지금까지 저도 모르게 차별받았던 것은 아닌지 가슴이 미어집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1년 동안 준비를 하신 분의 사연이었는데 요즘 뭐 1년 이상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근데 뭐 박탈감, 상대적인 뭐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부모가 곧 스펙이라는 견해에서 현재 초과학기를 포함한 대학 5학년 85.1%가 기졸업자 83.2% 그리고 4학년 82.2%의 상당수가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집안 등 배경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구직 기간이 5년 차 이상의 경우에는 95.6%의 취준생이 가장 크다고 인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식 결과를 보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스펙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최근에 우리 취준생들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은 바로 인턴십으로 15.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금턴이란 말도 있고 맞습니다. 인턴도 공채만큼이나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이제 약간 좀 인턴 기회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박탈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좋은 집안 자녀는 각종 실무 경험을 쌓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또한 남다를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아무래도 부모를 따라 유학한 경험이 있는 취준생들이 외국어 실력도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신입사원 채용 시에 인턴십이나 논문, 공모전 입상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도 줄어들고 뭐 상시 채용으로 바뀌고 뭐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한 채용의 어떤 사례들이 보도가 되면 취준생들 입장에선 더 불안하고 좀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연을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사연 우리 교욱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뜩이나 하반기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란 소식에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경쟁률도 걱정이지만 최근 유력 인사 자녀들과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서 부모가 곧 스펙이다라는 불공정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대학 졸업 후 밤낮으로 알바를 하면서 전공 자격증을 따고 영어 실력도 키웠는데 이번 취업에만 벌써 3수예요. 인턴십을커녕 대학 연구 논문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죠. 라고 남성분이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고요. 여성 사연 하나 더 있네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짧은 사연인데요. 몇 년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병원을 운영하는 친구네 2달 전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집안이 든든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라고 여성분의 사연도 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좀 부모를 사실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배경을 제공하지 못하시는 것도 뭐 부모님이 원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대해서는 좀 안 되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인데 워낙 그런 사례들이 요즘 많이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흑수저란 말도 좀 싫은데 이런 비리들 좀 뿌리가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학력 그리고 출신 지역 등 개인 인적 사항을 배제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정하고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채용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또 투명성을 높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의견들 나온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외국어 점수와 자격증 그리고 인적서 및 면접 등 채용 절차별 합격점을 정량화해서 본인 점수 및 등수를 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 채용과 함께 또 공정한 시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금턴이라고 불리는 인턴 스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으로 취준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다음으로 취준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은요. 아무래도 직무 능력 중심의 현 채용 시스템을 반영을 해서 직무 전공 자격증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토익 스피킹 등 영어 말하기 시험이 제2 외국어 그리고 토익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해주신 영어 시험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스펙 마련이라는 걸 할 때 특히 자격증 시험이나 어떤 점수를 요하는 시험을 할 때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교육 씨.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 약간 인턴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사실 왔다 갔다 출퇴근 비용도 사실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 그렇죠. 또 경제적인 부모님의 서포트나 아니면 자신의 뭔가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만 맞습니다. 취업 준비를 요즘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아나운서 준비할 때 굉장히 학원비 비싸거든요. 그렇죠, 많이 근데 비싸죠. 그거를 이제 본인이 다 벌어서 하기에는 부담이 알바하느라고 학원을 못 쉽지 다니고.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잠깐 딜레마예요. 예, 그래서 뭐 다음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네, 얘기 그래서 이후에. 취준생들은 네. 교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준생들에게 대학 시절 교내 활동이 취업에 관련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10명 중 7명이 동의할 정도로 스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이 생각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공모전 입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조교 및 연구원, 논문과 국내외 봉사, 그리고 교내 학생의 장학금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 참 정말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고위직 자녀들 그리고 정말 좋은 부모들을 만난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만 정말 좋은 기회들을 다 독식하고 맞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똑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못 하고요. 좀 몇 걸음 뒤처진 상황에서 출발해야 되는 이런 현실 좀 타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두 미모의 여성분들께서 왜 웃으시죠?
취준생 여러분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고충에 처해 있습니다. 응원하는 말씀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지수 캐스터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사실 우리 취준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도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해서 노력을 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속상한 뉴스들 접하다 보면 너무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우리 취준생들이. 그래서 하지만 우리 취준생들이 그 제 자리에서 또 열심히 묵묵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서 저 역시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수 씨랑 같은 마음이고요. 이런 좀 안 좋은 채용 관련 비리 소식 들릴 때마다 너무 속상하긴 하지만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거기에서 오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채용에 대한 그런 준비로 그 에너지를 환원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일단 아닐까. 나머지 좀 사법부에서 해결해 줄 거라 믿고요. 요즘에 워낙 뭐 그런 소식들이 네, 맞아요.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될 놈 대리입니다. 안 될 놈은 그렇게 해줘도 안 돼요. 근데 될 놈 대리 꼭 여러분이 되실 거라 믿고 맞습니다. 저희 투데이 잡스 꾸준히 시청하시면 될 놈 댐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면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그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취준생들이 공감하는 취준생 A. 함께해 주신 강식 캐스터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